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치료회기 밖에서의 역전의 그림, 그리고 치료자, 내담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치료회기 동안에 서로 주고받는 말로써 그리는 그림, 그런 제목으로 공부하겠는데요. 특별히 안토니오 페로는 이러한 말을 리빙 픽처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그림을 상담자, 내담자가 함께 그리는 것이라고 했죠. 이 치료사는 남자아이 아동의 사례를 가지고 슈퍼비전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8살 난 여자 아동 사례를 슈퍼비전 시간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그 치료사는 상담 구조를 설정하는 데 매우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 소녀에게 상담이 시작하면 사탕을 가지고 4알은 이 소녀에게 주고 자신은 4알을 가지고 있다가 상담 회기 중에 2알을 다시 소녀에게 주고 자신이 상담 회기 중에 2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2알, 상담 회기 중에 받은 2알은 소녀가 회기가 끝나면 먹으려고 남겨두곤 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페로는 매우 의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서커스단의 사자를 조련하는 조련사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이죠. 조련사는 사자가 무서워서 무대에 오르기 전에 진정제를 주사하고 또 위험할 때를 대비해서 반을 남겨두곤 한다는 것입니다. 치료회기에서 아동은 남자와 여자를 그렸습니다. 아동은 치료회기 동안 뾰족한 연필로 종이에 여기저기 구멍을 내었습니다. 치료자는 남자와 여자의 성차와 부러진 연필심을 일종의 거세 브랑과 연결해서 해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치료자가 공포 때문에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래서 아동의 치료를 그만둘 것을 권할 수도 있었지만 이 젊은 치료자가 다른 어려운 케이스들은 잘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페로는 그 치료 그만둬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동의 그림을 봤을 때 아동이 치료자, 즉 엄마와 아빠를 죽이고 싶은 증오를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치료자 또 내담자 커플 사이에 여러 가지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생각의 마비, 진정제, 사탕을 주게 되는 치료자의 어떤 두려움이 작동했고 그리고 분노에 직면한 아동으로 하여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말하게 하는 공포 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료자가 이렇게 사탕 등등으로 방어할수록 아동은 더 화를 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연한 기회에 치료자는 이 아동과의 치료회기 직후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페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치료자의 역전이가 잘 나타나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 2-15를 한번 볼까요? 네, 그림 2-15는 이 소녀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젊은 치료사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신의 역전이를
그린 그림이죠. 여기 보면 미개한 흑인 소녀가 창을 들고 머리에는 빨간 깃털을 빽빽하게 꽂고 있는, 불에 타는 머리처럼 그런 소녀의 모습이 있고요. 소녀는 나뭇잎으로 지어진 오두막집 앞에 서 있는데, 그 오두막을 보면 양쪽에 무엇이 보이나요? 창문이 보이죠? 그리고 양쪽에 창문이 보이고, 이것은 마치 거대한 입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오두막같이 치료자는 이 소녀 앞에서 그냥 눈이 커지고 입이 벌려져서 놀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그림은 치료자가 그 작은 야만인 내담자 소녀를 제대로 컨테인하지 못할까, 그리고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관찰 역시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료자의 행동화, 사탕이나 해석의 행동화, 방어적 해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들을 소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생각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치료자의 방어가 치료의 장에서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밀러의 수전의 사례인데요. 성인치료에서 그림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파치넬리 역시 치료에서 내담자가 그린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토니오 페로는 다른 예를 드는데, 그것은 그림 2-16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내담자의 감정과 정서가 자연스럽게 표현되기 전에 페로가 조급하게 의미를 알아내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인 내담자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얼굴 표정의 모습을 보면 재미있어요. 얼굴 표정이, 위에 그림은 아주 밝고 환하게 웃는데, 그리고 아래 그림은 실망해서 이렇게 입이 뾰족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는 상담자의 반응이 오직 지적인 반추일 뿐 치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경이로움을 내담자와 나누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은 치료 시작하기 전에 위의 그림처럼 상담자, 내담자, 상호 간에 매우 서로 좋은 길에서 밝고 뭔가 길에 차서 관계가 시작됐는데, 관계 이후에는 상담자는 소의 눈을 보면 눈알이 그냥 멀었고, 그리고 아이는 실망스러워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내담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상담자, 내담자의 두 사람이 함께 그리는 그림을 보겠는데요. 이것을 살아있는 그림, 리빙
시켜라고 말합니다. 안토니오 페로는 치료자와 내담자가 두 사람이 말로서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는 존재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티지아나는 페로가 치료 시간에 어느 텍스트를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도운 내담자인데, 그녀를 통해 페로는 말로 그림이라는 개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티지아나는 예술종합학교를 다니는 젊은 학생과 청소년 기부센터에서 꾸준하고 진지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습니다. 치료에서 그녀의 예술가 남자친구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특유의 질감과 구성 방법을 가지고 해석이라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치료자의 모습이 그 남자친구의 그림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애적이고 파괴적 모드와 창조적 모드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자기애적 모드는 그림을 부수는 남자친구, 내담자가 꿈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이고, 창조적인 부분은 그림을 그리고 복원하는 남자친구, 내담자가 꿈을 가져올 때입니다. 그리고 이는 치료자의 두 가지 해석 모드, 자기를 보여주는 그거를 반영하는데, 하나는 내담자의 시기심과 경쟁심을 자극하여 그림을 파괴하는 자기애적 치료자이고, 다른 하나는 내담자와 링크되어져 있는 창조적 치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티지아나는 남자친구의 그림과 페로의 해석, 그리고 자신의 내적 세계의 정서적 질감과 색조를 연결짓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색이 잘 조화된 그림을 그려요라고 말할 때 그녀는 내 해석의 정서적 색조를 전체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녀의 관심은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색깔로 표현해내는지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남자친구는 형태적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고 또 내담자는 나를 통해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티지아나가 꾼 꿈 중에서 두 개의 꿈이 있는데, 첫 번째 꿈에서는 붉은색 머리를 딴 르네상스 시대의 여자가 등장하고요. 또 티지아나는 이 르네상스 시대의 여자와 함께 프랑스 여배우 파니 아르당과 어울리는 그런 꿈인 거죠. 두 번째 꿈에서는 페로가 둥지를 만들려고 손뭉치를 꾸고 있는, 손뭉치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꿈입니다. 이 꿈들은 그녀의 열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녀가 배에 칼자국이 난 혹은 하얀 날처럼 보이는 상처를 갖고 있는 소녀를 그린 남자친구의 파스텔화를 가져온 후, 아마 그 남자친구가 화가였나 봐요. 그래서 이런 파스텔화로 이런 그림을 갖고 왔는데, 우리는 즉 내담자 상담자는 공간 스페이스라는 주제에 한동안 머물러서 대화를 했던 것이죠. 배에 칼자국이 난 하얀 날처럼 보이는 상처를 갖고 있는 소녀, 이것은 자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궁은 아이를 위한 장소로 감정과 열정의 정신적 장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담자들은 때때로 직접적인 해석이 너무 답답하고 또 고통스럽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러한 해석 방식은 미분화에 대한 판타지를 낳고 이로 인해 과도한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치료 커플의 창조적 자유를 질식시키고 생각할 수 있는 내담자의 자유 역시 제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페로는 역시 직접적이고 강한 해석을 던져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담자, 내담자가 리빙 픽처, 두 사람이 함께 그림을 그리는 존재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비혼의 열린 해석을 페로는 추정하고 있고 또 치료자, 내담자 커플에 대한 바랑제 부부의 어떤 관점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랑제 부부는 치료 상황은 두 사람이 만드는 일종의 바이폴라 필드로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드는 치료 공간에는 치료자와 내담자의 영향력이 동등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므로 치료자의 일방적인 치료 행위가 아니라 치료자, 환자 사이에 함께 그리는 그림을 통해서 두 사람 간에 끊임없이 주고받는 말들을 통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게 안토니오 페로의 주장입니다. 101쪽에는 치료의 장에서 말로 그리는 그림에서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치료회계에 살아있는 그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립성을 주장하는 입장의 치료자들 역시 이러한 태도를 통해 치료의 장이 구성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치료자의 해석은 대부분 흡수와 변형이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방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방어로서의 내담자가 풍기는 것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치료자, 내담자는 그들만의 창조적인 또 그들만의 독특한 유일한 이야기를 만드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장에서 형태를 갖춘 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프로이트의 반복 강박이나 클라인식에 투사된 판타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치료 얘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담자의 신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장에서 형태를 갖춘 말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치료자 안에서 치료회계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림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안토니오 페로는 주장하는 거죠. 심리치료에서 내담자만 치료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치료자와 내담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즉 치료자, 내담자에게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내담자 또한 수남적 움직임 안에서 치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투사적 동의시의 지속성이나 상호적 교환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투사적 동의시는 뭡니까? 자신 안에 부적절하고 그리고 실은 한 부분 또 미약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외부 대상에게 투사하고 투사되어져 외부 대상에게 있는 자신의 한 부분과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는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그 투사받은 사람이 작동하도록 행동하도록 그런 태도와 정서를 갖도록 압력을 누리게 되면 투사를 받은 외부 대상은 자신도 모르게 투사한 사람의 바라는 유도 조정의 요구대로 그와 같이 행동하고 그런 정서를 갖고 또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매우 관계의 신비일 뿐만 아니라 양자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주관적인 그와 같은 교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토니오 변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치료자가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렬했다고 생각한 한 회기가 끝나고 어린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언니가 상당한 양의 리조또를 너무 빨리 먹고 체해서 정신을 잃었어요. 이렇게 보고를 했다면 치료자는 이것은 너무 강렬하고 밀도가 높은 정서적 부담이 있었어요 라는 말을 치료자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리조또, 리소는 쌀인데 즉 밥, 음식이죠. 또 이 말은 리소, 같은 리소는 웃음, 감정. 그러므로 여기 리조또, 밥을 너무 빨리 먹고 많이 먹어서 체해서 언니가 쓰러졌어요. 그 얘기는 사실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너무나 많은 해석이나 관계 안에서의 부담 때문에 자신의 감각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상담자에게 호소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 소녀 내담자는 독사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에서 소녀의 엄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아빠는 지나치게 가속을 붙은 차를 소녀가 운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녀는 길에서 치료자와 만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치료자는 그의 소녀와 부딪힐 뻔하고 자신의 딸을 소녀에게 던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녀와 엄마를 떨어뜨려 놓아요. 치료자는 뱀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속이 붙은 차를 운전하게 하는 아빠와 위험을 자각하지 못하는 엄마가 누구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치료자가 소녀에게 던진 말, 즉 자신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혼자만의 생각이고 내담자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꿈은 그와 같은 내용을 내담자가 꾼 것이죠. 그러므로 치료자는 가까이 있는 엄마가 되어서 성급하고 갑작스러우며 부적절한 위험을 감지하는 자신의 분열된 부분을
치료회기에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가까이 있는 엄마가 되어야 되고, 내담자는 그 엄마 앞에 성급하고 갑작스러우며 부적절한 위험을 감지하는 자신의 분열된 부분을 치료회계에 가지고 와서 말할 때에 가까이 있는 엄마로서 그것을 컨테이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소녀는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일 때문에 오랫동안 멀리 있었어요. 병원에만 오래 있고 집에서 가족들과 있지 않아요. 아빠는 더 이상 우리 손을 잡지 않고 우리를 무릎 위에 앉히지도 않아요. 말한다면 이를 단순히 성례하라는 그런 해석으로 말하기보다는 치료자가 자신의 정신 기능을 변화시키고 오히려 해석과 일을 적게 하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내담자의 욕구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내담자의 그 요구로 알 수 있는 거죠. 즉 치료자가 일 때문에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아빠가 아니라 내담자와 정서적으로 가까운 아빠가 되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그림, 이거는 치료자와 내담자가 함께 만드는 그림이에요. 물론 이 그림을 만드는 것은 순탄하지는 않죠. 또 종종 치료자 스스로 이 작업이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치료자는 내담자의 투사적 동일시를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상관계심리치료에서는 투사적 동일시를 활성화해서 알면서도 그 투사적 동일시의 희생물이 기꺼이 되어주는 과정을 상담 초기에는 많이 허용해줘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치료의 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다. 치료의 장은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내담자의 신호를 치료자가 받아들이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통해 치료자는 개입을 수정할 수 있고 또 이에 따라 치료회기 내에서 등장하는 캐릭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하는 치료자 그리고 자신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오는 내담자 두 커플 사이에 정서적인 온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자, 내담자는 꼭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담 회기 자체가 하나의 동영상을 찍듯이 그림 그리는 그림들로 잔뜩 구성되어지는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